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냈지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니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은 결국 제 한계를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제 눈물 콧물 다 빼놓고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정말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최근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모와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동안 시모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모가 평생 동안 시부 옆에서만 지내시다가 추운 겨울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시부를 보내드려야만 했었죠. 그래도 시댁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시던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시니 시모는 모든 걸 상의 한마디 없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시부의 재산이 시모에게 넘어가게 된 시점부터 돈도 흥청망청 사용하셨고 결국 재산을 엄한 곳에 탈탈 털어 넣어주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만에 시모는 가지고 계신 집과 재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누구는 억 단위를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대의 돈을 만지셨다는 말에 혹하셔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보시려고 했다가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미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남편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부탁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저 몰래 노름을 했다가 상당히 큰 돈을 물려서 빚을 갚는데 등골이 빠질 정도인데 시모는 도와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셔서 사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시모와 남편은 병원에 계신 저희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고 최대한 제 심기를 건들지 않게 하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듣게 되신 엄마는 항상 모든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최대한 마음 편히 계시도록 해드리고 싶어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지 않았었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의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 일이 많아지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시모와 남편이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복불복이라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 한 번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봐봐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결국 세상 떠나게 될 날은 비켜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거 보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사돈 장례 끝나면 해외여행이나 좀 다녀올까? 한 일주일 정도 스위스 여행 다녀오고 싶은데 너희 사돈 세상 떠나면
그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잖아. 그 돈 묵혀놔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세상 떠나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지금까지 살면서 제주도나 가봤지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 기회에 며느리 덕 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녀와서 다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버텨봤자 3일 정도라고 했나? 그럼 장례 끝나고 바로 떠날 수 있게 나는 집에 가서 미리 짐부터 싸놓을 테니까 며느리 너는 옆에서 자리 좀 지켜드려라. 지금 저희 엄마는 생사를 오고 가시는데 어떻게 앞에서 여행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때문에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이,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데? 못할 말도 아니잖아. 당신 회사에 출근하는 동안 엄마가 장모님 옆에서 간호해드렸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바라실 수도 있는 거지.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셔서 이참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고 당신한테 모든 재산 다 들어가면 그때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가 지금 눈을 감고 계셔도 귀는 열려 있으시다는 거 몰라? 평생 동안 해외여행 단 한 번도 못 가신 게 내 탓이야?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모자랄 판에 나 몰래 노름하다가 빚까지 생겨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눈으로 봤으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도 남들 말만 믿고 전 재산 털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땡전 한 푼 못 찾고 정부 탕진해 버렸잖아. 내가 왜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는 건데? 혜원이만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진작에 이혼했어. 얘가 지금 셰미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일부러 재산 탕진하려고 그런 거니?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내 아들도 그래. 괜히 노름을 했겠어?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한정적이니까 삶 좀 나아지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너는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니? 그런 허황된 꿈만 따라가니까 삶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 거라고요. 당장 오갈 데 없으셔서 저희 집에서 얹혀 사시는데 해외여행을 가신다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들어오는 재산으로요?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조만간 저 이 사람이랑 정리할게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혜원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저번에 노름한 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최선을 다해 빚 갚고 있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알잖아. 그래, 아주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 아냐. 당신은 잠깐만 여유가 생겨도 또 사고를 치잖아. 빚 다 갚으면 그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15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똑같았어. 잠깐의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리고 나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붙은 것 마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15년 동안 항상 제자리였어.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돼서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질려버릴 대로 질려서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오늘 뱉은 말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생각 없이 입을 털어서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내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 세상 떠날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시모와 남편의 생각 없이 뱉은 말들 때문에 화가 난 저는 너무 흥분을 했는지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시는 엄마 옆에서 두 모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곧 작별을 준비하시는 엄마 앞에서 해외여행 얘기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 개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걸 또 거들고 있는 남편도 한심해 보였죠. 제가 한바탕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병실을 급하게 빠져나갔지만 이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접어버린 상태라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셨지만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는지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모는 장례 치르는 걸 묵묵히 도와주었고 엄마의 장례 기간 동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던 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 한번 열었다가 엄마의 장례를 망치게 될까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한 뒤 집으로 돌아갔던 터라 시모와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장례를 도와주었고 그래도 생각은 있는지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가 끝이 난 이후 다음날 몸살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 있었죠. 제 딸 혜원이가 옆에서 저를 살펴주었고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누워만 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뭐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봤지만 전혀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게 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했었죠. 제 딸의 전화도 안 받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너무 불편해서 몇 번이고 재차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또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는 말 때문에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일단 대화 좀 하자며 확인하는 대로 전화를 달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힘든 몸을 이끌며 정리가 되지 않았던 엄마 집에 유품 정리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집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례까지 치르는 동안 환기를 시키지 못해 집안 공기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모와 남편이 대자로 누워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자 그제서야 눈을 뜬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아직 술이 덜 깼는지 웃어 보이면서 시모를 흔들어 깨웠어요. 왔냐?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도 장례 치르고 많이 힘들었는지 술이 좀 당겨서 아들이랑 치맥 파티 좀 즐겼다. 전날 저녁에 들어온 거야. 오래간만에 아들과 동해바다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면 네가 또 한 소리 할 것 같아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 아직 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어제 내 아들이랑 먼저 얘기 좀 했었거든. 내가 지금 집이 없잖니.
그런데 너희 사돈이 세상을 떠나고 이 집이 비어 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내 아들도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하네. 너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고 숨 막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 혼자 지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니. 집이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 하잖니. 우리 엄마가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소. 당신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따로 나와서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짐 좀 정리했어. 버릴 거 다 버리고 장롱 안에 있던 것들 중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건 내가 다 버렸거든. 아직도 여기저기 리모델링 해야 될 것도 많고 집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왕 온 김에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때 필요 없어 보이는 건 대충 버리긴 했는데 당신은 내 생각이랑 좀 다를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내 허락 없이 우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난리를 쳐놓은 거야? 당신 정말 끝까지 질려버리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서 술판을 버린 것도 모자라 짐까지 싹 다 버릴 수가 있어? 당장 안 나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이혼할 거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잖니.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니?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내 아들이 지금은 일당직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게 될 테고 그럼 다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거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며느리 눈치 안 보면서 살아도 되니까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일도 없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지. 어른한테 대들면 되겠어?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고꾸라지지 않으라는 법 없다. 내 아들이 지금 못났다고 대성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 나갈 때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 사돈 봐봐라.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났잖니.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편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겠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애미야, 안방에 있는 짐 싹 갖다 버려주고 다시 가구 새롭게 들이도록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떠난 사돈 물건을 내가 쓰는 건 좀 찝찝해서 말이야. 아들, 내가 제일 큰 방을 쓸 테니까 너는 저쪽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아.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술 한잔 또 걸쳐야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좀 데워와 봐라. 남편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방에서 맥주와 먹다 남은 치킨을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할 말을 잃은 저는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맥주 한 캔을 건네주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자고 웃고 있었어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 버렸고 건네받았던 맥주캔을 따서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 버렸습니다. 두 모자는 놀란 표정으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빼서 던져 버렸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면서 제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희 사돈 병수발 들어줬으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 같니? 이 손 놓으시죠.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고 남은 인생 숨 좀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이런 모습 혜원이한테 보여주느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 엄마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물건 버리신 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너까지 깨. 지금 나를 이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라. 우리 엄마가 나가라잖아.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혼 안 할 거고 혜원이도 앞으로 나랑 살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남편은 시모에게서 저를 떨어뜨려 놓은 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현관문을 닫아버린 채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잠시 뒤 경찰분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열쇠 수리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집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집안의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릴 거라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집 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는데 현관문 밑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작업 중이던 기사님은 바닥에 흐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냄새를 맡으셨는데 그 순간 놀라시면서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가질 수 없으면 전부 다 태워버리겠다면서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지만 이미 시모와 남편도 흥분한 상태라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119를 불렀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 모두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께서 최대한 좋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와 남편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발밑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소방대원분들은 급하게 불길을 잡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셨어요. 생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이 받아서 그런지 열리지 않았는데
잠시 뒤 2층에까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생각보다 커진 불길에 놀랐는지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네 주민분들까지 전부 몰려와 불안에 떨며 불에 휩싸이는 집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한 분이 어떻게 된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하셨던 분이셨는데 집이 불타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오셨던 거였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그분은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예전에 도둑이 한번 들어서 창문에 전부 방범창을 설치하는 바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 분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어디론가 가셨던 부모님 지인분께서 누군가를 데려오셨는데 상당히 큰 불도저를 끌고 부모님 집 앞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밀어버려도 되냐는 말에 일단 사람이 우선인지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부모님 지인분께선 불도저 기사분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 집 근처에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 작업 중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불도저로 현관문을 밀어버리자 부서지면서 틈이 생겼고 그 안으로 소방대원 분들께서 화재를 진압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고 부모님 집은 소방대원 분들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는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던 터라 집안은 전부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크게 다친 곳 없이 타박상 정도였고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두 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불길이 치솟아 저희들도 놀란 상태였다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저도 술을 하도 먹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둘 다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좀 전까지만 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쳐놓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집이 전부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다고. 결국 집을 밀어버리게 생겼는데 잘못이 없어? 그럼 이젠 너희 사돈집에서 앞으로 살 수 없는 거니?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좀 낡긴 했었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이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싹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으면 되지. 그쪽 동네가 조금만 걸어가도 있을 건 다 있어서 살기는 아주 딱 좋던데.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좀 넓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말 무시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은데 계속 밀어붙이니까 화가 났던 거라고. 그런데 정말 집안에 화재는 왜 난 거야?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끊어졌나 봐. 아무래도 좀 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찰서에까지 가야 되나요? 너무 뻔뻔했어요.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들의 행동에 화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더 웃긴 건 의사는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최대한 병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면서 최대한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모자는 연행이 되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현재 두 모자는 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본 부분들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저는 부모님의 집을 전부 철거하고 땅만 처분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제 딸과 단둘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라 보상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전부 받아낼 생각입니다. 최소 5년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사회에 나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제 딸과 함께 이민을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고 제 딸과도 엮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지만 최대한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간들 이제야 끝이 났는데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벌어져서 사연을 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었죠. 술이 잔뜩 취해선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시동생은 남편에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은 일단 시동생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들은 내용은 동서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말이 나와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9살 된 조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한바탕 싸움이 났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조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결국 항상 제자리였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밤낮 안 가리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동서는 항상 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들이 직접 나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남편과 동서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시동생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조카를 데려가 키운다는 말에
또 한 번 시동생의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거였죠. 저희는 힘들어하는 시동생의 하소연을 전부 다 들어주었고 남편과 동서는 얼굴을 한번 붉혔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네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 결정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텨봤자 결국 끝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괜히 시간 끌면서 가정을 붙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려 했는데 같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의견 차이가 심해요. 어제 서방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었지만 둘이 이혼을 하면 조카는 동서가 키우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서방님이랑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가 동서가 조카를 방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데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거야? 제가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형님도 집안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저 또한 볼일을 봐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혁이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그이랑 느끼는 모성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서 은혁이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동서가 집안일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눈에 들어온 것들만 봐도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의심이 될 정도야. 이런 집안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서방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혁이를 동서가 데려가면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가 봐. 동서가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은혁이를 데리고 가고 싶겠지만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 줘야지. 이혼하면 재산 반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은혁이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그럼 서방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하지 않을까? 총 재산 30억에 반갈라 가져가겠다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제가 이 집에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혁이만 데려가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시동생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조카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재산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곤 시동생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뜯어가려고 조카를 데려가려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동서는 자기 집안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견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그날 서둘러 외출을 해야 된다면서 그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집 밖으로 빨리 내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동서는 저와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떠밀리듯 집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동서는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둘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서 둘은 남남이 되었고 조카는 동서가 키우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 문제로 소송까지 갈 뻔했지만 조카가 엄마 옆에 있고 싶다는 말에 시동생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30억의 재산 중에 반을 가져가게 되었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되었네요.
시동생은 정해진 날짜에 자기 아들을 보러 갔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카한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가끔 왔을 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고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하면서 조카에게 지금의 생활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괜찮다면서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조카는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주말에 놀러온 손자를 이뻐해 주시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말 다행인 건 조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시름 놓였고 시동생 또한 걱정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 본인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끼리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조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동서가 아닌 처음 본 사람이라 남편한테 급하게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차에서 내려 근처를 돌아다니며 조카의 얼굴을 봤던 곳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본 상황을 설명한 뒤에 같이 주변을 돌며 조카를 찾게 되었고 처음 본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카가 사라진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저와 남편은 결국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네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세요? 저희 이제 남남인데 계속 귀찮게 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 지금 어디야? 은혁이 좀 바꿔봐. 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어떤 여자가 은혁이를 데리고 가던데? 아,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잠깐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구해서 맡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더 할 말 있으세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참견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뭐든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지금 남남이 된 건 아니잖아? 아직 숙려 기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은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라고. 나는 남의 손에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정이 있으면 은혁이가 불안하지 않게 서방님한테 맡기던가 나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은혁이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은혁 엄마가 혼자 결정한 거지? 동서가 돈 때문에 은혁이 발목을 잡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15억의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은혁이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동서가 지금 이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의 엄마라는 건 평생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은혁이 아직 9살이야. 부모의 손길이 충분히 필요한 나이라고.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은혁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조카를 위해서라고. 동서는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시동생에게 알린 뒤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 또한 그 말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절대로 시동생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을 토해내게 될까봐 무조건 싫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지 주말에 놀러온 조카를 저녁 시간이 되면 동서에게 보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를 치다가 저에게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려줬고, 남편과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모는 현관문을 열어주셨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은혁아, 엄마 왔어. 빨리 가자. 은혁이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는 건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제가 제 자식 데려가겠다는 건데 어머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잠은 저희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은혁 엄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제일 힘들겠어? 말은 안 하지만 은혁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데 동서는 은혁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 편애하려고 하잖아. 어머님 집이 편하니까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이진 않아? 동서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 같네. 제대로 돌보는 건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랑 결혼 생활할 때보다 더 못 돌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을 했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옆에 끼고 살아요? 15억이면 솔직히 푼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하던 뭘 해서라도 돈을 불려야 하는데 저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는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혁이 아빠는 정해진 날짜에 보면 되는 거라 편하겠지만 저는 매일 붙어 있는다고요. 동서는 시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는 조카를 깨웠고 무작정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시댁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큰 소리로 난리를 쳤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줘야만 했어요. 시모는 집 밖을 나서는 조카를 보면서 나중에 또 놀러 오라며 보내줬지만 그날 난리가 난 이후 동서는 조카를 시댁에 2번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의 만남도 평일에 1번, 주말에 1번 보는 거였는데 평일에 1번 보는 걸로 혼자 결정해 버렸네요. 저희는 조카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게 조심스러웠지만 동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더욱더 막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다음 평일에 시동생이 동서를 만날 때 저희도 함께 그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러준 뒤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조카는 제 말을 잘 새겨 들었고 그렇게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카가 동서 밑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보였어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서는 자기 꾸미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시동생을 대신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조카와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급하게 전화가 온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께서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지꼴이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여쭤보니 여성분은 다름 아닌 조카를 가끔 돌봐줬던 보모였습니다. 보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싶다며 장소를 옮기길 원했고 저는 급하게 조카와 보모를 차에 태운 뒤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보모는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조카가 앞으로 걱정이 돼서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그 영상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영상에서 보이는 동서와 의문의 남자의 대화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내 삶에 참견하는 그 집안 사람들과 더 이상 마주치기 싫다고. 그럼 더 50만 사게 된다는 거 몰라? 은혁이를 우리가 옆에 끼고 있어야 당신이 받은 15억이 온전하게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의 일부는 결국 그놈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내가 오죽 걱정이 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얼굴을 안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뻔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은혁이를 맞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그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혁이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똑똑한 애라서 내 말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가 잘 챙겨준다는 말만 하라고 했어. 내가 시키지 않는 대로 행동하면 2번 다시 아빠 얼굴 못 본다고 했다니까. 자기도 그건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나는 오히려 양육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애한테 혼란만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반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사업이나 신경 써. 앞으로 키워야 될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 알지? 정말 다행인 건 임신 사실을 그 집안에서 알지 못한 상황에 이혼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랑 몰래 만나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들키기라도 했어봐. 그럼 15억 우리 손에 넘어오지도 않았다고. 아직 숙려 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만 최대한 조심하면 돼. 요즘에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아서 은혁 아빠 만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출산부터 해야 혼인 기간 중에 임신했다는 걸 확실하게 숨길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10달 동안 어떻게 자식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냐는 거야.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게 되는 거라고. 그건 걱정하지 마. 방 안에서 은혁이 재우고 있는 보모 있잖아? 저분이 대신 은혁이를 데려가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 보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가 의문의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걸 전부 촬영해 놓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는 것 때문에 은혁이를 밖에서 놀라며 내보낸 상황이었어요.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은 채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조카는 저번에 보모의 집에 찾아간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늦은 저녁 시간에 보모 집을 찾아갔던 거였고 은혁이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제 핸드폰 번호를 기억해 보모에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아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저는 그런 조카를 껴안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보모에게 영상의 증거물을 건네받은 뒤 헤어지게 되었고 조카를 저희 부모님께 잠시 맡겼습니다. 그리곤 시댁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동서의 집안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네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제가 문을 두드리자 동서가 당황한 듯 급하게 혼자 나왔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가 달라고 저희 가족에게 부탁을 하는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보모에게 받았던 영상 속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결국 그 남자와 시동생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막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 전부는 동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는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의 부모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처벌받는 거 몰라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지금 은혁이 어디 갔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은혁이를 집 밖에 방치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식사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놀라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남의 식구는 중요하고 자기 자식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거야? 네가 여기서 깔깔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은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봤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9살밖에 안 된 애를 밖에서 놀라고 늦은 시간까지 방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 뭐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부모에게 받은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고 모든 내용이 담긴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동서와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 안색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동서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동서는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또 하나 남아있는 증거물이 있다며 동서를 밀친 뒤에 조카가 생활하던 방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동서한테 급하게 내쫓기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숨겨놓은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까지 뒤지냐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조카가 숨겨놓았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동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스러워 했어요. 동서는 쓸데없이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할까봐 조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었지만 제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 몰래 조카한테 핸드폰을 사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녹음을 하던가 영상을 촬영해 놓으라고 시킨 뒤 나중에 제가 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기로 했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카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영상과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온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자기 자식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내면서 저번에 시댁에서 잠깐 졸았던 걸로 집으로 돌아와 심하게 화를 내며 2번 다시 아빠 얼굴은 못 보게 될 줄 알라며 난리를 치던 동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말로만 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이것 외에도 상간남이 동서가 없을 때 조카에게 했던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조카의 핸드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 이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동서가 자기 자식을 이용해 받았던 15억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인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시동생은 역고소를 통해 동서와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재판에서는 동서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며 접근 금지 처분을 허용해 주었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에게 많은 걸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동서에게 받았던 일부 금액을 포함해 10억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시동생이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라 제가 조카를 대신 돌봐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많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해준 거와 앞으로 조카를 잘 좀 봐달라며 10억을 결국 넘겨주었네요. 조카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껌딱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시동생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어가자 잘 풀리지 않았던 사업이 불경기인데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자기와 살림을 차리며 같이 살겠다고 했던 남자가 동서에게 있던 거금의 돈이 사라지자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모조리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고 동서는 빈털터리가 돼선 상간남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동선의 부모가 시댁에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가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걷어차버린 동서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길래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의 문제를 피를 나눈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급할 때 가끔 은혁이 돌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다며 친정 부모님이 앞으로 살게 되실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시댁의 집안은 무너졌을 거라고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며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한 거니 받아달라고 하셨네요. 안 좋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자 저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만 가득한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 따로 나와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일을 할 때만 과수원에 나와 시부모님을 도우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는 걸 꺼려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신 행동들에 대해 감사해서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가수원 일을 돕기 시작하긴 했지만 문제는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관심 가져주고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힘겹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가수원집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부모님을 도우면서 시댁 생활을 하던 도중 저에게는 이쁜 아이가 둘이나 찾아왔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몇 년간은 정말 잘 지내왔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댁에 들어오기로 결정 내린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연은 도심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수 언니를 하다가 시부께서 갑자기 뒷목을 접고 쓰러지셨고 급성 뇌출혈이 찾아오셔서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때도 넓은 가수원에 흩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시모가 시부 옆에 항상 붙어서 일손을 도왔었지만 그날 하필 시모가 다른 볼일이 있으셔서 시내에 나가셨었고 무리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려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멀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쓰러지신 시부를 발견하지 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뒤늦게 시부를 발견한 남편이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시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때마침 볼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시모는 양손에 들고 계셨던 물건을 떨어뜨리시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매번 시부의 건강을 위해 챙겨드렸던 장어즙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 찾으러 가셨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한동안 시댁 집안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시부가 세상 떠나신 이후부터 시모의 성격 또한 많이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시모의 모습이 저희 부부는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시부가 떠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해 잠시 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저희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가족은 서로 뭉치고 헤쳐나가다 보면 빛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모는 노력하고 있는 저희를 봐주려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무조건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집안일이 이렇게 서툴러서야 되겠니? 도대체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애만 싸지르면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맨날 애 핑계 대면서 과수원 일은 전혀 안 하려 들잖아? 빨리 나가서 우리 아들 일손 도와주지 못해? 어머님, 저 지금 애들 씻기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때 되면 밥 차려야 되고 애들 씻기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한 다음 남은 시간 과수원에 나가서 모자란 일손 돕고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과수원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님 히스테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뭘 예전으로 돌아가?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내 아들 총각 만들기 싫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 그동안 좋게 얘기하고 잘 대해준 건 전부 다 너를 가수원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네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야. 일 다 봤으면 세탁기 돌리고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뭐 하시게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좀 바깥 바람 좀 쐬시고 동네 분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짜증만 늘어가시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이도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 막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거든요.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 하셨고 그런 모습이 이골이 났던 저도 시모의 말에 반박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를 대하는 감정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위기가 흘러가면서 시모와의 대화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과수원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고 들어오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낡았다면서 힘들게 돈 벌어도 그릇 하나 새 걸로 들여오지 않는다며 시모는 식기들을 현관 앞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남편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빼앗았고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오자마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을 못 봤는지 저희한테 달려왔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이들의 발에는 깨진 접시의 파편으로 인해 상처가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발에서 출혈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곤 당황하셨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참아왔던 남편은 폭발을 하고 말았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다행히 아이들의 발바닥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 겁에 질렸던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겨우 재운 다음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시모의 방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엄마의 히스테리를 전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서로 얼굴 붉히며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지. 맨날 이 사람만 보면 얼굴 붉히면서 화부터 내시잖아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너무 무섭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거면 저도 이제 과수원 일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하신 행동을 보면 저희가 따로 나가 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이 사람한테 막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애들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얘가 태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지. 꼭 내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면서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이 과수원도 전부 다 팔아버려. 나는 뭐 이런 일 하고 싶은 줄 알아? 세상 떠난 너희 아빠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과수원 일만 하고 살았다고. 내 삶의 여행이라도 있긴 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걸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너 마음대로 해라. 과수원을 팔던 너희들끼리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던 알아서 하라고. 다 꼴보기 싫다. 어머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방금 하신 행동은 정말 위험했다고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잊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죄책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시내를 가지 않고 아버님 옆에 계셨다면 지금쯤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님이 시내를 다녀오신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괴로워하시는 거 몇 번이나 봤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랑 어머님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다가 우리 가족 전부 무너질지도 몰라요. 심하면 아버님 곁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오열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시부에 대한 그리움을 온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시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네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권했지만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입원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셨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키워준 어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들어? 너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뒀을 것 같아? 이제 네 마누라랑 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시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결정이 좋아서 했겠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고요. 어머님만 변하시면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털어버리고 저희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난리를 치고 계세요. 나는 정신 멀쩡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둥 얘기하면 그땐 우리 모두 저 세상 갈 줄 알아.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절대 입원하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계획대로 결국 시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시모는 입원을 하게 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게 되었네요.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평생 시부모님 밑에서 운영하던 과수원을 정리하고 한동안 시모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시모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간절히 원하며 정신병원에 면회를 하던 어느 날, 시모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걔가 글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맹하게 생겼던지. 며느리로 들어오면 쉬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정말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는데요. 무조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는 봐줄만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곤 정말 몰랐네요. 힘 좀 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물살이라 근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방이라서 속빈 강정이었다니까요. 시골에서는 생활해 본 적 없다고 애처럼 눈물을 찔끔거리는데 아유 얼마나 속 터지던지.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약까지 복용하는 거 보고 복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보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국 정신병원에 이 꼴로 입원하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키운 자식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것도 며느리가 뒤에서 속삭거려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저번에 하는 짓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소리 했거든요. 그러다 접시를 깨트렸는데 그걸 손주들이 밟아서 살짝 상처가 난 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를 여기로 억지로 입원시켰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까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세요?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최대한 빨리 마음 추스르고 저희 예전처럼 웃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평생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다니셨던 좋은 곳 구경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털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과 둘이 살면 몰라도 너랑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꼴 보기 싫은 얼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병원에 올 거니?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럼 나도 심적으로 편해지고 앞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평생 네 면상 안 볼 거니까 생각 잘해야 될 거야.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점점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분간 병원을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듯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자마자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게 되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모를 지켜보던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뒤이어 남편이 병원에 도착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정밀검사 진행을 위해 정신을 차리신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모는 제가 찾아와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뿐이라며 저만 사라지면 된다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투덜거리시면서 정밀검사를 끝낸 시모는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며 커튼을 치셨고,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온 남편은 닫힌 커튼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모는 저와 당장 이혼하고 둘이서만 살자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닫혀있던 커튼이 쳐지던 그 순간 화들짝 놀란 시모를 바라보며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시모 인생에 날벼락이 치게 되었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병실에 한 적 거의 없을 만큼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 괜히 나 겁주게 하려는 거지?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런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다시 잘해줄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엄마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의사도 고개를 흔들 정도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도 건강검진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말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이게 뭐예요? 만약 그때 발견이 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요. 엄마 지금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어요. 크기도 4cm가 넘었고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 치료는 소용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당장 수술을 한다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길면 3달이고 짧으면 1달이라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시모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신변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모든 결정은 시모께 있었어요. 병원에서 조금의 기적이라도 바란다면 항암 치료와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걸 원치 않으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정리를 하셔야만 했죠. 시모는 한참의 고민 끝에 항암 치료가 아닌 주변 정리를 택하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는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과수원을 둘러보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해버리신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떨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곁에서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시던 모습은 사라지셨고 온몸에 기력이 없어 보이셨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진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까먹기 마련이죠. 지금의 순간을 감사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신 시모는 많은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와 결혼을 하시고 한평생 과수원을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추억이 담긴 가수원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혼자 외롭게 걷고 계신 뒷모습을 보니 너무 작아 보이셨고 한편으론 저희가 시모에게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가수원을 걷고 계신 시모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시부가 함께했을 때 서로 웃으며 행복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과수원을 걸으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곤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희도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네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못살게 굴었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희들한테 표출된 것 같구나.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괴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만들어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말았단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희들만 보면 계속 세상 떠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린 거고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아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미련하게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수원 일을 마치고 배고프다며 먼지를 털면서 들어올 것만 같고 자다가 눈을 뜨면 내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 것 같아 매 순간이 너무 괴로웠었다. 둘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내 짝을 잃게 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괴로움들을 너희들한테 표출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도 이제 곧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남은 시간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마음을 털어 놓으셨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너무 괴로웠고 저희들만 보면 언제나 함께했던 시부가 계속해서 떠올라 시모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시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는 남은 기간을 시부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보내셨네요. 남편은 여행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저희와 손주들을 보며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 눈에 담으려 하셨어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낸 손주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할머니가 미안했다고 안아주셨네요. 그때 시모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지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슬픈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의사가 말했던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피곤하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 모습이 저희들에겐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고 한참 동안 집안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무의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헐뜯기보단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이라도 해준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